장인이 최순실 후견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이재용 부회장 재판 담당 이영훈 판사가 재배당을 요청했습니다. 벌써 2번이나 재판부가 바뀌면서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3분 모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 변호사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이재용 부회장 사건 판사가 또 바뀌었네요. 그쪽에 두 번 다 이게 원래 재배당 사유가 아니에요. 뭐냐면 이게 그 시골에 가보면요, 판사님들이 몇 분 없어가지고 전부 이게 구속의 관련분들이 다 재판하거든요. 법에는 이게 전심, 1심에 관여한 사람이 항소심 이거는 안 돼요. 그렇지만 이게 구속이나 적부심에 관여한 분은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아마 이게 조의원 부장도 아마 본인 스스로 우리 그 피한 거고요. 공정성 시비 때문에 사유는 아니지만 이번에 저는 이번 사건도요. 이번에도 이게 전혀 사유는 아니라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장인 어른이 몇십 년 전에 뭐 정수장학회 이사를 했다. 이 정도 가지고 이게 그 실제 80년 이후에는 전혀 접촉이 없었다고 하고 법원에서도 이게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아마 그 비난 여론 때문에 스스로 이번도 이게 회피했는데, 제가 알기로 아마 이번에 법원장도 회의를 오래 했다. 상당히 그러니까 고심해서. 정리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원래는 조의원 부장판사였는데 재배당 요청해서 바뀌었고 이영훈 부장판사로 바뀌었는데 또 지금 바뀐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까 조의원 부장도 원래는 사유가 아닌데 영장에 담당했기 때문에 이제 바뀐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전혀 사유가 아닌데 아마 이게 안민석 의원이 의혹을 제기해서 상당히 법원에서는 처음에 괜찮다 했다가 본인이 이제 부담을 느껴서 못하겠다 하니까 상당히 그 오랜 동안 회의 끝에 아마 오늘 다시 재배당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제기한 의혹 때문에 판사가 이번에 바뀌게 됐는데요. 안민석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좀 들어보시죠. 독일 동포 한 분 어르신을 만났어요. 그분이 80년대부터 최순실을 이제 도왔던 분인데, 이분 말씀이 임모라는 박사가 나에게 전화가 와서 삼성 장군의 딸이 독일 가니까 잘 좀 도와줘라. 저 임 박사라는 분이 독일의 그 어르신에게 그래서 도와주게 됐다는 건데요. 그분의 사위가 부장판사인데요. 이분께서 이재용을 실형을 때릴 건지 무죄를 줄 건지 그것을 재판하는 담당 책임 판사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최순실 후견인이었던 임모 박사의 사위가 이재용 재판을 다루는 책임 판사입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우연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공정성에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언론 취재 기자보다 이게 정보력이 상당히 좀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아닐 때도 많긴 했어요. 그래서 뭐 이번 사건도 보면 사실 최순실 사건을 안민석 의원이 뭐 공헌한 측면이 많죠.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이번 그 재판부 배당 같은 경우 보면 이건 좀 과도한, 저는 제가 볼 때는 좀 덮어씌우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뭐 이 세상의 어떤 관계를 따지고 보면 물론 직접적으로 자신의 친인척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척 사유가 될 수 있겠지만, 일단 장인이 예전의 일이고 그걸로 이유로 해서 한다면 사실 삼성 같은 경우는 국내에 안 연결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이렇게 너무나 의미 규정 자체를, 만약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재판관이 제대로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과도한 어떤 좀 덮으시라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아마 지금 이제 벌써 이제 이 두 번이나 바뀌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삼성 재판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재판장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봐서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하다 보면 재판이 돌다 보면 또 이게 거의 뭐 다 돌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너무 좀 과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 터지면서 최순실을 과거에 알거나 봤던 모든 분들이 지금 연관되는 게 상당히 좀 꺼려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배당 사유는 아니에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재척, 회피, 기피 정해져서 친인척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위와 장인 관계는 포함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를 앞두고 지금 가장 그동안 의혹이 장모와 최순실 관계, 이러다 보니까 이게 처가가 되든 혹은 뭐 이게 또 친인척이 되든 뭔가 연루돼 있으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관심이 너무 높다 보니까 법원도 어제까지만 해도 재배당 사유 아니다, 재배당 안 한다 그랬어요. 오늘 낮에도 전혀 소식이 없다가 저녁 때 제가 법원 관계자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전에 재배당이 됐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2번이나 재배당을 한다는 게. 근데 결국은 이제 새로 맡게 된 이 부장 판사가 김진동 판사인데 이분도 또 이제 지금 관심이 쏟아지면서 얼마 전에 그 넥슨 사건이 있을 때
진경준 전 검사장 어찌 보면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을 겪었죠. 그런데 재판을 거치면서 마지막에 넥슨의 주식 4억 2천을 돈 안 주고 무상으로 받았다가 그게 10년 후에 120억이 됐잖아요. 국민들이 깜짝 놀랐던 일인데 이것이 무죄다. 왜냐하면 김정주 의장과 그리고 이 진경준 당시 검사장이 너무나 절친한 지음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것이 오늘 또 이 시간에 한참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입장은 재판 공정성에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긴다면 재배당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는데 좀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 판사 이름이 계속 검색어 오르고 이러다 보면 판사도 상당히 좀 부담이 커지겠어요. 그렇죠. 이게 제가 그 선배 판사하고 오면서 통화를 했는데 자기도 이게 그 판사 생활 30년에 2번 재배당되는 건 처음 봤다고요. 저도 이게 변호사 20년 동안 처음 봤는데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요. 처음에 이게 처음에 판사할 때는 임의로 이게 추첨식으로 돌리가 조의원 판사가 됐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법원장이 판단해서 지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검증 절차가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김진동 이분도 이게 삼성에 관계되는 뭐 친인척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게 최순실 친인척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이게 또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상당히 그런 점이 우려가 되고요. 원래 배당할 때 그런 조사까지는 하지 않는 거죠? 할 능력도 없죠. 법원장이 그 검증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본인한테 기본적인 물어보겠지만 저는 이게 그런 좀 걱정이 좀 됩니다. 근데 재판을 우리가 두고 이제 물론 공정성 시비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지금 어떤 보면 사실 또 이제 지금 새로 배당된 분 그 김진동 부장판사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또 넥슨의 이유를 들어서 또 야당에서 뭐 이것도 뭐 혹시나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또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이유가. 근데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는 무슨 지금이야 본인이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돈의 8촌까지 다 조사해서 그럼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이 다 연관돼 있는데 김 씨 같은 것만 해도 뭐 김혜김 씨 같은 경우는 다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은 뭐 김 씨는 뭐 그럼 재판을 못 한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를 대자면 한이 없고 그렇지만 이제 어떤 정말 직접적인 연관관계 누구나 봐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문제는 조금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이번에 그 대통령 탄핵 때요 안창호 재판관 있잖아요. 이분 이게 그 형이 문재인 캠프의 그 본부장으로 지역교육을 갔거든요. 그때 그 한국당에서 문제 제기했지만 야당에서는 이게 전혀 문제 없다. 이래가 이게 기피 신청도 안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럼 이게 친형이 탄핵을 의결한 야당의 민주당의 본부장은 괜찮고 저는 이게 그 장인어른이 몇십 년 전에 이거는 문제 있고 야당이 좀 이게 일관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너무 판결을 하는 판사에게 여론이 집중되는 거는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양새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뭐 차분하게 결과를 좀 기다려보는 게 성숙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최순실 씨가요. 법정에 섰는데 오늘은 수의를 안 입었더라고요. 오늘 검은색 코트를 입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이 피의자가 누구냐면 바로 조카인 장시호예요. 장시호와 관련된 8차 공판인데 이 8회 공판에 오늘은 최순실은 증인으로 나온 겁니다. 사실은 최순실이 형사재판 증인으로 나온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헌재에는 증인으로 나간 적이 있었죠. 그렇죠. 느닷없이 검은 코트를 입었는데 또 느닷없이 사과도 했어요. 느닷없이 사과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선후가 있습니다. 재판 내내 그동안 이게 동계 스포츠 영재 센터에 관련된 이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최순실은 이거는 장시호가 주도한 것이다. 나는 상관없다. 내 거 아니다. 장시호는 이거 다 이모가 한 거고 이모가 운영했고 이모 거다. 나는 거기서 심부름만 했을 뿐이다. 이런 정도로 공방이 벌어졌는데 오늘도 최순실은 자신에 대한 혐의는 완전히 부인을 했고 이건 장시호가 이거 이끈 운영한 게 맞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태도가 180도 돌변하면서 좀 굉장히 이제 울먹울먹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한마디를 남겼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이 탄핵 관련해서 원죄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그 원죄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한참 공방을 벌여놓고 조카인 장시호 불쌍한 아이다. 선처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약간 함정이 숨어 있어요. 선처해달라는 거는 제가 죄인이니까 선처 좀 해주세요지 저는 죄인 아닙니다. 이런 얘기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아주 꼿꼿하게 이 무서운 매서운 눈빛을 날렸던 최순실 오늘은 굉장히 마지막에 좀 고개를 수그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심경의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원죄라는 단어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부인으로 일관했던 최순실 씨인데 대통령 파면 상황을 만든 원죄, 국민께 사죄드린다.
뭐 재판장님께 제가 얼굴들 낯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 그래요 오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했다라면 본인이 재판에서 그 앞 재판에서 한 행태를 보면 지금 사실은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조차 하지 않고 그리고 뭐 증언도 지금 거부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는 일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본인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이 탄핵까지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뭔가 죄송한 마음, 뭐 어떤 미안한 마음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로 여러 가지 재판에 이런 상황을 보면 또 이 말과는 전혀 다르게 하는 거예요. 본인은 잘못한 게 없고 또 어떤 본인이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또 증언을 거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본다면 본인이 지금 오늘 마지막 이야기했던 국민한테 미안하다는 이야기는 처음에 사실 검찰 출두할 때 죄송합니다라는 것과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변해서 완전히 180도 바뀐 그런 태도와 저는 똑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이게 그 두 말이 전혀 진정성이 없는 게요. 첫째는 이게 그 사죄 있잖아요. 이 부분 아마 이게 끝에 가보면 사죄하면서 본인의 그 접견 금지, 이게 변호인 외에는 접견이 금지돼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풀어달라 그랬거든요. 아마 이게 그걸 호소하기 위해서 그냥 사죄하는 척 한 거고 진심의 사죄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장시호도 마찬가지예요. 선처를 바라면서도 앞에 그 오전에 정언할 때는 전부 이게 장시호가 다 했다. 선처를 하려면 본인이 다 했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진심 어린 사죄도 아니고 또 이게 선처 바라는 것도 진심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본인만 알겠죠. 뭐. 이게 잘 짜여진 얘기인 것이 장시호가 참 안 됐으니 선처 바란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딸 정유라 얘기를 합니다. 덴마크에서 오늘 송환 검찰이 결정했잖아요. 근데 장기전으로 갈 것 같지 않습니까? 딸하고 연락한 지도 오래됐다. 딸과 좀 소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 자신의 선처를 바라기 위해서 장시호의 선처를 먼저 얘기한 좀 교묘한 전술 아닌가 이렇게 해석됩니다. 둘 간의 이모와 조카 간의 서로 공방전이 이제 상당히 치열한데 오늘은 난데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시호를 선처해달라 이런 얘기를 최순실 씨가 갑자기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생활까지 언급을 합니다. 남편이 어린애를 두고 도망가는 바람에 장시호가 많이 힘들었다. 그래서 재판장께서 선처를 좀 해달라. 이렇게 또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서 의아함이 느껴지는 또 발언이 나왔다고 얘기가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저 한때는 레이저를 쏘다가 지금은 또 이제 선처를 해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많이 안 째려봤나 봐요. 그렇죠. 이 선처의 전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장시호가 이 사건을 모두 다 기획하고 모든 것을 또 했다. 이 주도한 것을 했다는 그 전제하에서 이제 선처를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본인의 어떤 남편 이야기도 하면서 김동성 이야기도 하고 뭐 등등 이런 것을 보면 이 사건 자체는 결국 김동성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장시호가 중심이 돼서 결국 이제 동계스포츠 만들었고 삼성으로 돈을 받았는데 자신은 그냥 김동성이 그런 아이디어를 그냥 도와준 것뿐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결국 이제 빠져나오는 것이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본인 관련 뇌물죄와 관련된 중요한 혐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최순실의 어떤 법정 전략은 오늘 증인을 출석을 하면서 결국 얘가 죄를 지었는데 재판장님 좀 얘를 굽어 살피시고 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선처 그렇지만 얘가 다 했어요. 이런 식의 어떤 논법을 쓰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동성 씨 입장에서는 지금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최순실 씨가 오늘 김동성 아이디어였고 내가 김동성 용돈도 줬다 이런 얘기 나왔고 장시호 씨는 얼마 전에 김동성 씨와 최순실 씨 집에서 동거했다 이런 내용까지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제가 보기에 구체적으로 보면 김동성 씨를 이제 법적으로 처벌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냥 상당히 도덕적으로는 좀 비난을 받을 게 많고 저는 이게 그 두 분이 뭐 예를 들어 이게 장시호하고 최순실 합쳐가지고 김동성 뜨는 게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두 사람이 영원히 저는 이게 동지가 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이게 재수의 딜레마처럼 둘 중에 하나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최순실과 장시호는 영원히 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다만 이게 그 김동성에 대해서는 아마 도덕적 좀 비난으로 같은 팩트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최순실과 장시호가 하필이면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를 가지고 같이 말이 일치한 대목이 이 대목이니까 이 아이디어는 김동성으로부터 나왔다. 누굽니까? 쇼트트랙 국가대표 스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김동성 씨가 상당히 곤란함에 처했어요. 두 가지 곤란함을 김동성 씨가 받았습니다. 하나는 정말 자신이 살 길을 좀 찾고자 뭔가 새로운 일을 좀 해보고자 최순실에게 이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이런 거 만듭시다라고 얘기했느냐. 원래는 이게 스포츠를 망라하는 좀 영재교육원으로 만들 아이디어는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김동성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주로 동계 스포츠로 좀 모른 것은 김동성 씨의 영향력이다. 이게 최순실과 장시호가 동시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장시호 씨가 본인의 사생활까지 폭로하면서 김동성 씨를 맞습니다. 지목한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동계 스포츠 관련된 사업 아이디어를 낸 게 맞느냐 이 의혹을 받는 거고 두 번째는 장시호 씨와 김동석 씨가 지금 미묘한 신경전을 펴고 있는데 장시호 씨는 사귀었다, 동거했다 이런 주장이고 김동석 씨는 그것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직접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지금 매니저와
관련된 업체 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김동석 씨는 지금 이제 날벼락을 2개를 동시에 맞은 겁니다. 하나는 사생활 부분, 하나는 최순실의 이 게이트에 김동석 씨가 처음에는 이규혁 전무와는 다르게 굉장히 고사하고 빠진 것으로 이야기됐지만 이제는 이규혁 전무가 나는 억울하다. 사실은 김동석 아이디어다. 이렇게 되면서 그게 신빙성이 높아지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최순실 씨가 이제 것과는 조금 다른 심리 상태를 오늘 보여준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경재 변호사 어제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목이 다 쉬었더라고. 목이 다 쉬어서 봤더니 뭐 대성통곡한 건 아니고 그냥 많이 울었대. 예, 검찰은 변호인이 제시한 녹음 내용만 가지고도 고영태 일당의 매관, 매직 등 범죄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바로 수사해야 됩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선입견을 갖고 있는 종래의 특수본부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고영태 일당의 기획폭로 의혹과 그 범행을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순실 씨가 무너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딸 정유라 씨 얘기가 나오면 눈물을 바로 흘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상당히 보호하려는 듯한 발언을 오늘도 했습니다. 검찰이 모든 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엮으려 한다. 그 부분은 내가 얘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쪽이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날 이게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고요. 또 이게 잘못하면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마 이게 그런 변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딸은 아마 정유라 씨는 제가 보기에 당분간 몇 년 내는 못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검찰에서 소환 결정을 했지만 또 이게 법원에 3일 이내 이의하고 그럼 이게 대법원까지 갈 수 있고 또 이게 유럽 인권법원까지 갈 수 있어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망명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 망명은 전혀 요건이 안 되고 그러면 이게 법원까지만 해도 한 몇 년은 걸리지 않을까. 그게 몇 년이나 걸리는군요. 그렇죠. 이게 대법원까지 1, 2, 3심이고 인권법원도 있으니까 많이 걸리는 거죠.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 앞서서 이경재 변호사가 종래 특수본부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고영태 폭로 기획범죄 수사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밝혔는데요.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앞서서 좀 얘기가 오가는 부분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 이경재 변호사 이야기하는 거는 예전에 이제 특수본에서는 일단 고영태에 대해서 사실 어떤 혐의가 없다라는 것을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이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중심의 특수본이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러면 거기서 또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또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이 없는 다른 데서 지금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경재 변호사의 전략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이제 보호막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최순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로지 믿을 거는 뭐냐면 고영태와 관련된 것들 조사하면서 이 혐의 자체를 좀 끌고 그리고 고영태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전략은 하여튼 고영태 쪽으로 계속 이제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대통령 관련돼서는 상당히 본인이 어떤 목이 쉬었다, 많이 울었다, 하는 것은 좀 동정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또 대성통곡은 아니랍니다. 그렇죠. 대성통곡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뭔가 대통령 관련돼서는 본인 대통령 혐의를 자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되는 상황이 온다라면 최순실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 보면 모든 책임들이 자기한테 가지 않습니까? 그런 책임들을 좀 덜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강한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2개의 재단 설립에 정경련이 동원되고 50개의 기업이 돈을 출연한 거죠. 대통령의 죄가 제일 커서 지금 파면에 이르게 됐죠. 최순실 씨는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최순실은 그 2개의 집을 대리 관리하던 이제 입장이에요. 그런데 고영태나 그 일당이 아마 작은 범죄들을 모의했을 겁니다. 우리가 녹취를 확인한 것도 있고 그것이 이제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는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되는 건데 그 안에서 작은 방들을 좀 빼내려고 했다. 이게 범죄로 볼 수도 있고 또 검찰은 이게 별로 실체가 없다 무혐의로 볼 수도 있고 이게 국민적 여론이 높다면 다시 수사하는 거는 전 찬성이에요. 왜냐하면 고영태 씨나 노승일 부장도 박헌영 과장 죄가 있다면 벌을 받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청문회에 나왔어요. 의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쓰레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모관계에 있었던 것은 인정을 했는데 적정 시점에 우리는 양심이 작동을 해서 빠져나왔고 내부 고발자가 됐습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지금 완전히 분분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할 필요는 있겠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영태와 그 일파에게 죄가 있다, 여죄가 있다라고 확증돼도 최순실이 무죄가 되는 이게 제로섬 게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경재 변호사가 주장하는데 별로 최순실 재판에서 실익은 없는 것이다. 주변적인 갈래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을 누가 방문하고 또 시간은 얼마나 머물렀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사인데요. 얼마 전에 문전박대 당했다고 알려진 김평우 변호사 알고 보니 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만나 뵙지 못하고 돌아왔더니 아마 바로 그 뉴스가 전달이 됐는지 연락이 오셔서 제가 다시 보내주신 차를 타고 예. 그래서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그 기자분들은 그 뒤에 이야기는 모르신 것 같습니다. 2월달 그 뵀던 때 그때보다 훨씬 더 건강하시고 얼굴이 웃는 얼굴이시고 오히려 다행이네. 저를 위로하십니다. 예. 아 이분은 역시 어려움을 많이 이겨내신 분이구나. 예. 어떻게 저렇게 많은 고통을 다 겪고도 저렇게 웃을 수가 있나. 저한테 너무 깊은 감명을 줬습니다. 예. 순교자 박근혜 이런 그 타이틀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그거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그 예. 모습이 마치 잔다크란 영화의 성인의 이야기가 좀 그런 게까지도 연상이 되는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런 느꼈습니다. 잔다르크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 네. 김평우 변호사의 얘긴데요. 뭐 보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는데 잔다르크가 굉장히 화를 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잔다르크 같은 경우는 이제 15세기에 100년 전에 있을 때 사실 프랑스를 구한 것인데 결국 나중에 이제 그것도 프랑스 국민들의 배신에 따라서 잉글랜드로 가서 결국 이제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그런 어떤 것을 빗대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이제 잔다르크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참 어떤 면에서 보면 김평우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뭐 지고지순한 분으로 보일 겁니다. 그러나 이게 국민적 일반적 상식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헌법기관이 볼 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왜 그럼 탄핵을 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을 볼 때는 자기 눈으로만 사실 박근혜 대통령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아마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실제로 변호인단의 어떤 중에서 변호인단의 역할 자체가 상당히 탄핵에 기이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뭐 김평우 변호사 입장에서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또 한 달간 또 미국 가신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촛불 집회는 못 나오지, 태극기 집회는 못 나오실 것 같습니다. 네. 자택을 가는 분들이 여러분인데 박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나와서 하는 얘기는 다른 것 같아요. 뭐 힘들어 보이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분들이 있고 또 환하게 웃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네요. 아니, 그러니까 다 보고 싶은 이미지로 보여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김평우 변호사는 그날 아침에 문전박대라는 언론의 보도에 상당히 좀 상처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알고 보면 그날 연락도 주셨고 차도 보내셨고 들어가서 뵙고 나왔다고 이제 지금 좀 이제 기분이 많이 풀리셨어요. 일종의 뭐 팽당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탄핵의 결정적인 좀 치명적인 엑스맨 역할을 하면서 팽당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많았죠. 그런데 본인의 마음은 다 풀렸는데 그래서 대통령의 모습이 환하게 보였을 수 있는데 이게 저는 또 박 전 대통령에게 그렇게 유리하지 않아요. 지금 다음 주 화요일 9시 반에 이 검찰 소환 출두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은 너무 건강하고 밝다. 그 국민들이 사실은 파면 이틀 후에 이 자택으로 돌아갈 때 환하게 웃는 모습, 손 흔드는 모습을 다 봤단 말이에요. 저 모습이 옳은 것인가 좀 고민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건강하시고 상태도 좋으시니 검찰 이제 소환에 이제 당연히 응하실 거고 이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국민들은 또 메시지를 전달받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아침이 더 귀추가 주목되네요. 김평우 변호사에 대한 시선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자신을 버리면서도 박 전 대통령을 지킨다라는 시각도 있지만 결국은 엑스맨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분의 그 순수성은 제가 믿어요. 근데 저는 그분의 각하론 있잖아요. 각하는 제가 항상 말하듯이 국회에서 3분의 2가 안 됐을 때 예를 들어 옛날에 그 4.4.5 개헌 있죠. 그럼 이게 반올림회가 4.4.5에 비해서 3분의 2가 안 되는 것 이럴 때는 이제 각하가 돼요. 그 외에는 이게 기각으로 가는 방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게 그 법 논리가 좀 미국에 너무 치우쳐서 좀 이게 도움이 크게 안 됐고 그리고 이게 지금 서석구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게 새누리당 대구 전당대회 가서 아니 9회 말 투아웃이기 때문에 역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엔 9회 말 투아웃이 아니고 9회 말 쓰리아웃으로 야구는 끝난 거예요. 이미 최종적으로 불가역적 판단입니다. 어쨌든 뭐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새누리당. 어쨌든 두 분은 대리인단에서 지금 빠졌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좀 곱씹어 볼 대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정치권 소식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기 대선 앞두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예비 경선에서는 일종의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홍 지사님, 박근혜를 머릿속에서 지우려면 출정식 장소부터 바꾸고 나서 하시는 게 어떨까요? 대구 서문시장이 박근혜 시장이다. 내가 옛날에 대구 서문시장에서 거기서 놀았다. 가는 내 상대가 아니지. 가가 뭐라고 떠들든 내가 대구 갈 입장이 아니지. 애들, 개. 괜히 아들 이야기해갖고 열받게 하지 마. 알겠습니다. 정말 좀 귀를 의심했습니다. 참 의의가 없는. 뭐 애들은 가라고 하면은 무슨 뱀장사입니까? 뱀장사입니까? 참 의의가 없는. 품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제 양박이라는 게 양아치 같은 친박이라는 뜻이야.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독한 입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지사와 김진태 의원, 요즘 설전이 치열합니다. 하여튼 뭐 강대 강이 붙은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누가 더 강합니까? 뭐 일단 제가 볼 때 홍준표 지사가 좀 경력적으로 볼 때 또 볼 때는 좀 일단 우선하죠. 그러면서 볼 때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경선이 오늘 9명이 나와서 사실 15분 동안 연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투표해서 내일 1차 이제 컷오프가 발표가 되는데 이 15분 동안 하기 위해서 다들 1억 원씩 냈어요. 근데 오늘 현장은 완전히 태극기 드신 분들의 어떤 그 장을 휩쓸면서 거의 김진태 의원 응원장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당 대표도 그렇고 뭐 모든 사람들 다 야유받고 김진태 의원만 환호받았거든요. 회의가 그 집회가 끝나자마자 다들 쓸모같이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보면 자유한국당의 현실을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결국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유한국당은 결국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즉 지금 보면 정서적으로 보면 현장 동원력을 보면 태극기 부대가 상당히 이제 우세한데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어떤 면에서 보면 새롭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뭔가 여기만 단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그 단절을 못하는 상황에서 될 경우는 상당히 자유한국당이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을 오늘 저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오늘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자신을 뭐 이렇게 표현한 걸 보니까 무슨 뱀장사냐 이렇게 또 맞받아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전입가경인 것이 물론 홍 지사의 발언은 좀 셌어요. 정치적 품위가 없다. 사실입니다. 뭐 막말에 가깝죠. 그런데 김진태 이 의원은 품위를 지킵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뱀장사는 품위 있는 발언일까요? 저는 그러니까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금 서로 주고받다 보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럼 김진태 의원은 품위 있고 홍 지사는 품위 없네라기보다는 둘이 다 비슷하네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한쪽이라도 언어의 품격, 정치 언어의 품격을 좀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할 때 국민들은 이 사람이 품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국민들은 다 판단을 하면서 보지 않습니까? 이게 지지층이든 반대층이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김진태 의원도 이 뱀장수 발언은 뭐 그렇게 썩 좋은 발언은 아니었다. 그런데 김진태 의원 입장에서는 홍준표 지사 발언에 대해서 맞받아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그리고 같은 그 대선 주자급으로 올라서는 효과는 좀 있지 않았나 이런 그 시각도 효과는 있던데요. 당연히 있었겠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의 주목을 끌어들이는 데는 저 김진태 의원은 일가견이 있는 분인 걸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예를 들어 한마디만 하면 바람이 불면 촛불 꺼진다 이런 말로 얼마나 또 물론 반대쪽의 역풍이 또 있었지만 태극기 집회가 이렇게 온 것도 김진태 의원의 역할은 있거든요. 태극기 집회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막말 시너지를 두 분이 낼 수 있는 효과는 충분해요. 근데 그 마지막 귀결이 뭐냐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결국은 대선 출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보수의 아이콘이 내가 돼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마지막에 이 상처뿐인 승리를 가지고 막말의 제왕이 되면 보수의 주자는 막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요. 이 63빌딩 컨벤션센터잖아요. 20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에 여기서 실제로 뱀이 풀려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아주 제가 그날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뱀이 왜 그때 풀려졌나요? 모 후보가 이제 이 대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모 의원 측에서 이 뱀을 풀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뱀이다 해서 뭐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꼭 20년 후에 이 뱀 이야기가 같은 장소에서 나왔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뱀 장사가 그냥 나온 얘기는 아니군요. 오늘 자유한국당 비전 대회가 있었는데요. 김진태 의원, 홍준표 지사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문재인, 안철수보다는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 탄핵이 돼가지고 이제 검찰 조사까지 앞두고 있는데 그런
고영태는 조사 안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영태 녹음 파일, 태블릿 PC는 끝까지 덮고 이게 과연 법치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태극기를 든 시민들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탄핵 결정에 불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의 또 다른 숨겨진 진실도 보고 싶습니다. 노무현 2기가 탄생하게 되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탄생할 그 노무현 2기잖아요. 그게 정권 교체는 아니죠. 노무현 2기에 불과하죠. 무상급식 파동 때 문재인 민주당 대표가 창원에 온 일이 있어요. 25분 동안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내용도 없고 몰라요. 만약에 내가 문재인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되면 10분 만에 제압할 자신이 있다. 구도를 잘 짜면 우리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그 보수 지지자지만요. 예. 정말 이게 그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한마디로 하면 외환 내빈. 왜냐하면 이게 겉으로는 9명 정말 많지만 다 합쳐가지고 10% 남짓한 지지율 아닙니까? 예. 참 이게 그 모습이 안타깝고요. 다 합쳐도 10%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건 남짓 뭐 왔다 갔다 하고요. 예. 저는 이게 정말 그 진정한 보수의 가치라는 뭐냐? 저는 이게 그 책임감이나 어떤 자기 희생, 뭔가 이게 품격 있는 은행 예. 이런 게 정말 진정한 보수의 가치고요. 정말 이게 보수가 살을 새도 좌우 날개로 날지 않습니까? 살아야 되는데 정말 이게 막말로 서로 주고받는 모습이 저도 이게 보수 지지자지만 정말 이게 안타깝습니다. 예. 어쨌든 홍준표 지사가 지금 며칠 만에 지지율 바로 오르고 그리고 키워드 선점은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황교안 예. 대행의 불출마 효과를 좀 하고 있고 사실 자유한국당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좀 질이 멸렬을 했었는데 예. 지금 이제 일단 홍준표 지사가 이제 공격의 포인트를 일단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하고 예. 또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말로서 사실 이분이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슈를 잘 만드는 분이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어떤 흥행면에서는 바른정당보다 훨씬 더 관심이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아마 흥행으로서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 좀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지금 문제는 보면 오늘 보셨지만 김진태 의원의 상당히 그 세조 상당히 만만치 않아요. 이제 그렇다면 오늘 뭐 태극기 물결이었다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오늘 거의 뭐 예. 대부분이 태극기 물결이었고 또 뭐 야유하고 또 지도부는 야유를 그렇죠. 받았다 지도부 그래요. 야유하고 예.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냥 박수치고 뭐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 자유한국당은 도로 침박당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걸 인상을 국민한테 심어주거든요. 예. 문제는 자기들끼리는 어떤 후보를 뽑겠지만 예.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 과연 확장성이 있겠는가라는 예.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한계를 보여준 대회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 본인이 예. 긴 시각으로 앞으로 10년, 20년 내가 우파 보수들의 뭔가 정말 리더가 되겠다라고 하는 예. 행보면 모르겠는데 이번 조기 대선 53일 남지 않았습니까? 내일이면 52일 남는데 예. 이 상황에서는 아까 이현종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이 본선에서 임팩트를 발휘할 수 있겠는가? 어떤 효과가 날 수 있겠는가? 오히려 보수 분열의 좀 한 극으로 축으로 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구도에서는 유리함보다는 불리함이 더 큰 것 아닌가. 예. 김진태 의원 혼자 기분 좋으셨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9명의 후보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구룡으로 표현하기에는 또 지지율이 좀 낮은 것 같고요. 구잠룡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옛날 구룡 같은 경우는 그때는 뭐 이회창, 김동용, 뭐 다들 박찬종 다들 쟁쟁한 분들이었거든요. 예. 그때는 뭐 결국 이제 이회창 전 총재가 이제 됐지만 지금 사실은 이제 9명이라 이야기를 하지만 지지율 면에서 보면 좀 의미 없는 지지율이 있는 분들이 꽤 예. 많습니다. 이거 하려면 돈도 많이 낸다면서요? 지금 요 오늘 있잖아요. 오늘 예. 대회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1억 원씩 냈거든요. 1억 원씩이요? 1억 원 내고 15분 한 겁니다. 1분에 700만 원씩 이제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다음 또 올라가려면 3억을 더 넣어야 됩니다. 오늘 컷오프 되고. 그렇죠. 그럴 경우 4억을 내고라도 상당히 못하는 상황이죠. 예. 어쨌든 이렇게 많은 비용을 내면서 나왔는데 떨어지는 후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컷오프가 지금 몇 명이 되는 거죠? 일단 이제 1차에서 지금 이제 그 4명이 되죠. 예. 그리고 또 2차에 가서 또 6명이 됩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4명의 후보가 일단 본선에 예.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예. 일단 누가 살아남을지 이 부분도 네. 좀 지켜보는 것도 지켜봐야죠.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민의당 예비 경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좀 예비 경선에서 해프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주제어 보시죠. 그리고 오늘 3월 10일까지 되었습니다.
나가. 공명정대한 안전한 경선을 치르겠습니다. 거기다 민대가리라고 해서 민대가리요. 거기다 민대가리라고 해서 민대가리요. 네, 국민의당 예비 경선. 보는 사람이 다 정신이 없을 정도로 해프닝이 많았는데 왜 저런 해프닝이 이렇게 벌어진 겁니까? 일단 이제 국민의당이 6분이 이제 그 입후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3명을 뽑았는데 사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 번 이거 할 때마다 등록금이 5천만 원을 냅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떤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후보를 이제 선출을 했는데 나머지 3분의 어떤 후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지명도가 전혀 없으신 분들이 이제 나왔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뭐 지금 신문 광고 내면서 이게 뭐 불법적이다 뭐 이런 항의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불공정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저렇게 이제 집회장에서 상당히 좀 논란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컷오프로 3명이 살아남았는데 어느 정도 좀 예상됐던 결과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이게 당연히 예상됐고요. 아마 이게 제가 보기 국민의당은 현재 그 자강론하고 연대론 이런 게 논의가 많은데 제가 한마디 또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스스로에게 강해져야만 자강이 되면 이게 국민의당 중심의 연대도 가능할 거니까 두 개는 이게 저는 모순되는 건 아니라 봅니다. 이렇게 살아남게 된 3분 오늘 어떤 얘기 했는지 들어보시죠. 우리는 녹색 돌풍을 이끌면서 정당 지지율 제1야당이 됐습니다. 이번 대선은 저 안철수와 문재인의 대결입니다. 저 안철수 정권교체 이루겠습니다. 총선의 기적을 대선의 승리로 이어가겠습니다. 친문 패권 세력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기득권 패권 세력의 나라를 개혁 세력의 나라로 바꾸겠습니다. 저 손학규는 개혁 대연정, 개혁 공동정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역사를 함께 쓸 사람, 내가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았으면 대통령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박수현이도 큰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늘이 신을 내리고 단련을 시킨 것 같다.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고 칭송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좌우 극단 세력,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했던 세력을 제하고 옳고 바른 나라를 만드는 국민의당의 정체성에 동의하는 세력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당이 중심에 서는 대연정해야 합니다. 네. 3분 중에 2분이나 대연정이라는 키워드를 내걸었습니다. 아까 서 변호사님께서 자강론과 연대론이 서로 결이 다른 것이 아니다. 함께 갈 수 있다. 박주선 후보의 얘기가 그걸 얘기해요. 국민의당이 중심인데 대연정한다. 이 얘기잖아요. 합친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겠는가. 자강할 시간이 지금 부족한 것 아닌가. 연대할 시간도 부족한 거 아닌가. 그렇다면 2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면 집중과 선택에서 실패하는 것 아닌가. 이런 또 우려감이 있어요. 오늘 당장 이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계속 연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고 강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 후보는 반대란 얘기예요. 바른정당과는 연대 없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손학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연대해야 한다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야기는 똑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안철수 후보도 결국은 문재인 대 본인의 싸움. 이게 양자구도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양자구도라는 말은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세력 외에 나머지가 다 뭉쳐야 될까 말까한 싸움이에요. 50여일 남은 중에. 그런데 자강으로 국민의당이 뭐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다 제압하고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맞서서 5대5, 51대 49의 싸움을 하겠다. 그러기에는 50일이 너무 짧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 세 후보의 차이가 확연히 갈라집니다.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손학규 후보가 그래서 좀 치고 올라오는 느낌이거든요. 다 아울러야 된다. 후보 단일화하자. 지금 이제 뭐 슈퍼스타 K 방식으로 오디션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부에 따라서 지금 이거 예비 경선에서 이제 3명 될 사람이 됐어요. 그럼 본경선이 이제 있습니다. 그 본경선에서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된 사람은 그러면은 문재인 후보와 맞설 전략은 무엇인가? 3단계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내부 갈등이 좀 보인다라는 점이
우려의 지점이 되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TV 토론회 했는데 그래도 지난번 토론회 때는 서로 날도 세우고 그랬는데 오늘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토론회가 좀 맥이 빠진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지금 토론회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핵심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전히 어떤 좀 신경전을 벌이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안희정 지사는 그 문재인 전 대표의 포용성, 확장성 뭐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고 특히 이제 또 문재인 대표 측에서는 이제 안희정 지사의 연정론 플러스 이제 오늘 제로 제기했던 또 1년 휴식제라든지 이런 공약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좀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좀 뭔가 치고받고 하는 그런 어떤 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좀 주제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결국 토론 자체가 조금 이렇게 두리뭉술하게 진행되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어떤 조금 피하려고 하는 좀 인상도 좀 있어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최성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별명도 붙여주고 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죠. 이재명 후보는 이혁명, 뭐 촛불 집회를 통해서 혁명을 했다는 거고 문재인 후보는 문성님, 형님이 아니고 성님이라고 했고요. 안희정 후보는 안대범 이렇게 이제 붙여줬고. 그래서 아마 이제 앞으로도 토론이 더 남아 있는데 어떤 면에서 이제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끝장 토론을 이야기했었는데 이 끝장 토론 양쪽 후보 지금 끝장 토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지금 그걸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본다면 아마 주제별로 좀 뭔가 치밀한 토론. 예전에 우리가 힐러리가 이제 당내 경선을 받지만 어떤 특정 주제를 놓고 외교면 외교, 뭐 경제면 경제 이런 걸 놓고 좀 치열하게 붙는 그런 좀 토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이게 오늘 그 토론을 거의 다 봤는데요. 아마 특이한 게 그 칭찬하는 시간.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칭찬하라고 하는 시간에 하지 말고 평소에도 이게 좀 정치인들끼리 서로 칭찬돼가면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거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홍준표 지사가 문 전 대표 만나면 내가 10분 안에 이길 수 있다라고 아까 했는데 그 얘기 나왔죠? 본선 가면 이 토론 실력도 상당히 좀 변수가 될까요? 변수가 되죠. 사실 우리가 지난 2012년 때 보면요. 1차, 2차 토론 때는 당시 이정희 후보가 나와서 박근혜 후보를 아주 공격적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보수 집결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분석되는 거잖아요. 3차 토론 때는 이제 두 분이 토론을 했죠. 그런데 이제 결과는 우리가 보는 대로 나왔고 하지만 이 대통령이 된 것이 그때 좋았던 것인가 싶게 이게 세옹지마죠. 인생지사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파면당하는 일까지 이뤘습니다만 이번에도 본선에 올라가면요. 토론에서 가려질 각각의 역량, 국민의 선택이 한 50% 정도는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토론 아주 중요합니다. 토론 대비도 열심히 하셔야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